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백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계 정치와 경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 경제의 위기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세계화와 국민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내용부터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국민국가란 무엇이고 세계화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려봅니다. 둘째, 세계화는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일부에게만 좋은 것인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셋째, 세계화가 국민국가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다양한 주장에 대해 학습해봅니다. 넷째, 유럽연합과 미국을 초국민국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해봅니다. 네, 강의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세계화와 국민국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방송통신대학교의 백영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백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세계화, 먼저 국민국가에 대해서 질문인데,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국민국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한 35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태동과 관련해서 베스트팔렌 조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국가 체제의 등장은 근대 유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통 17세기 30년 전 종교 전쟁 이후에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국가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가능합니다만 국제정치의 시각에서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등장한 배타적 주권은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 유형을 국민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1618년에서 1648년에 걸쳐 일어났던 30년 종교 전쟁의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은 원래 독일 내에서의 신교와 구교의 전쟁으로 시작하였지만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서 국제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럽을 휩쓸던 이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고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렇게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이전까지 유럽을 가톨릭이 중심이 되는 신성로마 제국의 사회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성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 정치 권력의 주체인 제후들에게 영토적 주권과 통치권이 인정되고 종교 권력은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는 종교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더 이상 가톨릭 세계라는 느슨하지만 통일된 틀 속에서 교황이라는 하나의 종교 권력 하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경쟁하는 작지만 결속력 강하고 이렇게 탄탄하게 묶여진 그런 정치 권력의 단위들의 조합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후에 유럽이 어떠한 국가 체제로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붉은 선이 이전 신성 로마 제국의 경계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이렇게 각 국가 단위로 쪼개진 모습을 지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이 사라진 유럽 세계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 체제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단위인 국가 간의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주권, 외교권 등의 새로운 개념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속한 국가 체제처럼, 국제 체제처럼 명확한 영토의 경계를 가진 국가 단위가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면서 세력 균형 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러한 국민국가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국가 체제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등장 배경에서 중요한 사건으로서 30년 전쟁을 얘기해 주셨죠. 30년 전쟁의 결과 신중심의 사회에서 이를테면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종교 권력을 대체하는 세속적인 정치 권력이 생겨났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주권, 외교의 개념도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자, 그렇게 국민국가가 등장을 했는데, 그럼 국민국가는 이전에, 국민국가 이전의 국가와는 어떻게 달랐는가? 요 점도 어떻게 다르게 됐는가? 요 점도 궁금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국민국가는 사실 국가라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의 국가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달라지는지를 갖다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예. 무엇이 특별한지를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음에 그 표에서 보듯이 국민국가 이전의 국가들은 영토의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국경 이렇게 이라기보다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미치는 힘도 약해지는 변경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중심에서 멀어져가지고 변경으로 갈수록 중앙 권력이 주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약해졌고, 그 다음에 지방의 토착 세력 등 중앙 권력이 아닌 다른 세력의 영향권 안에 그 주민들이 놓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만이 폭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도 굉장히 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비교해가지고 국민국가는 아주 명확한 경계를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나타나는 이렇게 자루 그은 그렇죠. 듯한 예, 그런 국경의 모습, 이런 것도 국민국가 체제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경을 갖다 마음대로 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권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국경을 넘는다는 행위가 양쪽 국가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로 통제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에서 사적인 폭력의 사용이 금지가 되고, 정당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가로 제한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국민국가 체제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구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분화하게 되고 세분화하게 되면서 행정도 전문화하고 관료체제도 아주 전문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또 이제 결부돼가지고 중요한 것은 주권 개념의 정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또 이제 이질적인 국민들을 동질화하고 국가의식을 고취시키고 국가도 만들고 국기도 만들고 국어도 이제 통일된 국어도 가르치게 되고 국사도 편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체계적으로 국민으로서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서로의 그 가지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동일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그 국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을 갖다가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열기, 그런 것들도 다 민족주의, 민족국가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거, 이러한 것도 사실 국민국가 체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이 지금 국민국가, 세계화와 국민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국가 체제 등장 배경, 그리고 국민국가가 이전 국가들과 어떻게 틀린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번은 이제 세계화로 넘어가죠. 세계화 너무 개념이 광대합니다. 세계화, 뭐 지구화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류의 과학 기술 발전 얘기도 있고, 세계가 좋은 거니 좋지 않은 것이니, 세계화 민주주의 문제, 세계화 불평등의 문제, 워낙 많은 문제와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이 세계화 개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저희 송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계화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화를 물리적 세계화와 비물리적 세계화, 이렇게 두 측면으로 일단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화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시공간의 압축 현상이고, 비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의 세계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 즉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이 기술을 통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의 활동권으로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아직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동북아는 적어도 동북아 정도는 이미 일일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동북아는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동경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저녁에 와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그렇죠. 미팅을 하고 그러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에 따라 비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공간의 압축으로 그전에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들이 이제 세계 수준에서 서로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은 더 이상 외부와 절연된 채로 개별 국가 안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는 세상의 변혁을 이끄는 중추적 요인이라고들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산, 무역, 금융의 분야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생산 분야에서는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민국가 경제는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생산과 교환 시스템 속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 관계 역시 지구 생산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고 한편 특히 금융 거래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서 외환 시장의 일일 거래량이 1조 2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일 수십억 달러의 금융재산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기에도 드러났듯이 어느 나라도 세계 금융시장의 작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를 토대적 변화라고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세계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새롭게 창설됐고 또 정치적 통합이 진행 중이고 이민이 증가하고 노동인구의 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가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요. 아시아의 한류 열풍이나 한국 영화의 세계 진출과 같은 현상도 문화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그러니까 비물리적 측면의 세계와 물리적 측면의 세계와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계화 자체에 대한 자체 개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화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세계화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의 문제는 주로 비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화 좋은 겁니까?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고 미래화 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적 흐름입니까? 아니면은 세계화 우리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우리 가치를 가지고서 흐름을 조절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항상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좋냐 나쁘냐라는 거는 각자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 좋다 그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좀 바꿔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계화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계화가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할 때는 비물리적인 측면에 관련해서 주로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계화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무엇인가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비물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세계적 통합의 경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지향점이 되어온 이념이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자유주의란 세계의 주도 세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신봉하는 정치 경제 이념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주류 세력인 자본가와 상류층이 신봉하는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 수준에서 구미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여 왔으며 한국 내에서는 자본가와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는 세력의 주축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 옹호론과 반대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보면은 옹호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세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지속되어 온 체제 경쟁과 이념 경쟁 끝에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향후 자유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인류의 삶을 포괄하는 제도적 양식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후쿠야마 태제라는 게 생각납니다. 상당히 1990년대 그 냉전이 끝나고서 미국의 승리, 자본주의 승리로 귀결됐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후쿠야마 태제,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가 전국적으로 승리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다른 세력 간의, 다른 이념 간의 싸움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은 없고 이런 측면에서 역사는 끝났다. 그 얘기한 사람이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래서 자유무역의 발전이 필연적인 세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온 세계화의 과정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자유무역 체제의 확립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국면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유화의 방향으로 쭉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가트 체제, 그러니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가 출범을 하였는데, 가트는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쳐서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을 전개하여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7차 도쿄 라운드와 8차 우루과이 라운드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고 저항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성공리에 타결되면서 자유무역 체제의 확립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는 특히 세계 경제 체제의 단일화를 실현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를 출범시켰죠. 그래서 1995년에 이 WTO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등 가트 체제에서는 그 가트 체제 영역 바깥이라고 취급되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모두 협상 의제로 다루면서 세계 무역의 무한 경쟁 시대를 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떤 것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가 대세다. 그렇게 가야 되고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그 결과 어떤 영향을 낳았느냐 그럴 때 계층화와 결국 불평등의 심화만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그 영향에 주목을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명색으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외피를 둘러쓰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진 자와 강자의 이념이고 무기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에 사는 운 좋은 한 9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계 소비 지출의 86%를 차지하고 소득의 79%를 벌어들이고 에너지 소비의 58%, 그 다음에 전화망의 74%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가장 가난한 12억의 인구는 세계 소득의 1.4%, 에너지는 불과 4%, 그 다음에 어류와 육류 소비는 5%,
그 다음에 전화망은 1.5%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그 격차에 주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의 격차는 사실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게 점점 더 이 세계화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양극화가 계속 진행 중이다. 여기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고 부자 5%의 사람들은 가난한 5% 사람들 소득의 114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1%는 가 벌어들이는 것이 가난한 57%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맞먹는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수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것은 성과주의다. 우린 시장 원칙이다. 그 다음에 경쟁 원칙. 이런 것이 좋다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비판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결국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는 자본의 공세일 따름이고, 강자 독식 체제일 뿐이고, 미국 논리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그리고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제가 봤을 때 선생님께서 오늘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를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수업이 이번 학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념이 1강부터 사실 15강까지 일괄해서 흐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시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 3강에서 특히 이 점을 복습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우리 수업은 지금 세계화와 국민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세계화에 대해서도 지금 열변에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세계화가 국민국가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예, 좀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가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국민국가의 운명에 대해서는 크게 국민국가 약화론, 국민국가 건재론, 그 다음에 국민국가 변형론, 이렇게 네.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국민국가 약화론은 세계화 속에서 국민국가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약화론자들은 세계화가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진전시킴에 따라서 사회 현상들이 이제 국민국가의 영토나 주권 영역을 넘어서 전개되는 현상이 점차 강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주권, 국민국가의 주권을 넘어서고 영토성이 옛날보다 작아지고 경계가 이렇게 좀 뭐 허물어진다고나 할까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 세계화가 가진 자본의 힘과 시장의 힘은 국민국가의 운명을 다 바꿔놨고, 경제적 세계화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만큼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화론자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생산의 국제화, 무역의 개방화, 그다음에 금융의 자본화라는 이런 세계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네. 정치적 역할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금융거래는 이제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고, 세계 금융시장은 단일권으로 형성되고 있고, 대규모의 외환이 거래되고, 그래서 공격적인 헤지펀드의 자금들이 급박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권력은 아무에게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시장의 힘 때문에 결국 국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국민국가 건재론의 입장도 소개해 주시죠. 예. 건재론은 여기에 이와 반대되는 주장인데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가 간 경제,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모델을 개발한 후에 여전히 국가 간 경제 모델이 국제 정치 경제의 현실을 읽어내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국가 건재론자들은 세계화 그 자체도 국가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만들어진다. 이런 점을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하나 더 아까 설명하셨는데 변형론이면은 약화론과 건재론의 뭐 중간자적 입장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즉 세계화의 파고가 거세지만 국민국가가 약화되긴 약화되는데 그냥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분명 국가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국민국가는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변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데이빗 헬드와 같은 학자들은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거버넌스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지금 새로 나왔는데 좀 거버넌스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개념은 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여 계속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정부 중심의 일사불란한 통치 양식은 이제 사라졌고 정부가 시장의 행위자, 이익집단, 시민사회 조직 등의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통치하는 그런 새로운 양식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를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해졌고 이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변형론자들이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국민국가가 유지되기는 할 것이지만 각 국민국가 사이에 복잡 다단한 권력 교류의 네트워크가 조성되면서 이것에 의해 국가 체제가 움직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에는 정부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 네트워크가 다양한 기능을 행사하면서 다정부 간 조정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함께 정부 간 기구, 그다음에 국제 비정부 기구, 다양한 이익 집단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조정 기구가 발달하여 왔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제한되어 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증가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이고 다중심적인 그런 다행위자의 네트워크다. 그렇게 특징 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계화가 가져온 국민국가 변화 상당히 많고요. 헬드 얘기는 상당히 복잡하군요. 또 거버넌스 나오면서 다정부 간 조정 협력의 새 시대, 예, 다중심, 다행위자 시스템, 뭐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어쨌든 세계화가 우리들로 하여금 공부도 하기 힘들게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는 분명히 세계화가 국민국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국가가 변화한다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연합, 미국의 문제인데 유럽연합과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국가 아니냐, 초국민국가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유럽연합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치적 통합이 상당 부분 진전돼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통령, 유럽연합의 헌법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은 국민국가 형태이지만 워낙 지배력이 강해서 국민국가 형태를 가진 초국민국가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엔 그 문제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유럽연합은 이제 국경 통제를 철폐하고 또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점점 이렇게 통합의 강도를 높여오던 유럽연합, 즉 EU가 27개국이라는 여러 나라의 서명을 받아서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을 발효시켰던 거는 사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약에 따라 이제 EU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선출하고 외무장관도 둘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리스본 조약은 2005년 유럽연합에서 통과된 유럽 헌법이 있었는데 이 헌법이 지나치게
강력한 국가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국가나 국기 등 유럽 헌법에 담겨있던 국가성을 약간 완화시켜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받은 미니 헌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 표를 보면서 또 통합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유럽연합의 시초는 1951년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이 결성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 2004년 구동구권 국가들이 합세하고 헌법 조약에 합의하면서 급격하게 진전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각 국가들이 헌법 비준을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각국 정상들이 EU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킨 개정조약, 즉 리스본 조약 초안에 합의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요. 2009년 11월에 체코가 마지막으로 비준안에 서명을 하면서 12월에 발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리스본 조약 시점의 유럽연합 비준 현황을 지도로 그려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유럽 27개국이 유럽연합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이렇게 정치적 단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 스스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유럽연합의 국가성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을 초국민 국가로 보는 시각이 대두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가 엇갈리는데요. 유럽연합이 아직 연방국가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연구가 있지만 이미 완전한 연방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연방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헌법 및 헌법 안에 있는 몇몇 조항은 유럽연합의 초국민 국가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헌법 조항 중 1-10을 보면 유럽 헌법과 유럽연합의 기구들에 의해서 채택된 법률은 회원국 법률에 우선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헌법 조약이 발효될 경우 EU는 법적 행위 능력을 가진 법적 인격, 즉 법인격을 갖추게 되어서 EU가 국제법상 주체성을 가지고 유럽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입법, 행정, 사법의 3주 체제로서 유럽의회, 유럽위원회와 강요이사회,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를 갖추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럽 통합과정 자체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여전히 이러한 초국적 국가 기구들보다는 개별 국민 국가들이다,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럽연합의 초국민 국가성을 판단하는 것이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야말로 놀랄만한 정치적 통합이, 그리고 경제적 통합이 이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에 시작해서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이미 발효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EU의 대통령, EU의 외무장관, 그리고 EU의 헌법까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다 얘기를 하셨는데, 자, EU는 그 정도로 뭐 큰 그림만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미국 문제예요. 미국은 분명히 국민국가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 유럽에서는 그렇게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이 27개국이 하나의 단위로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왜 미국이 초국민 국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미국이 하나의 국민 국가이긴 하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계 그렇죠. 민주주의를 예. 위해서는 미국 대선에 세계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따라서 현대 국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문제를 제외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미국의 지배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배력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즘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 쇠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2009년 말 현재 미국의 부채가 11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이 발행한 많은 국채를 다 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중국이 상당한 양의 국채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 이 국채를 달러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위기를 맞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달러가 약세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가 사실은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 쇠퇴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쯤에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25%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지배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여전히 그냥 그저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특권적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에게 몰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미국이 누리고 있는 특권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쇠퇴론에 대한 반박이 되겠는데요. 예. 미국은 흔히 기축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가 바로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갑자기 어떻게 미국이 이런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 통화 체제의 변화를 간략하게라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통화 체제는 전통적으로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의 화폐, 즉 19세기 같으면 영국이 파운드화의 가치를 금으로 환산한 거,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 화폐들의 가치를 정하고 환율도 정해지는 그런 체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 역할을 미국 달러가 하게 되었는데요. 예. 각국은 이제 달러를 통해서 교역을 하게 되고, 대신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자기네가 가진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미국이 금으로 바꿔주고요. 예, 그런 그러니까, 체제였던 거죠. 금과 달러 연동 체제죠, 이것이. 예.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선생님 아시겠지만 브렌트 우즈 체제라고 했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그랬죠. 예, 예. 근데 이 체제가 1960년대에 들어가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쟁 후에 침체에 빠졌던 유럽과 일본이 이제 점점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렇게 달러를 금으로 척척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1971년 8월 15일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해서 금태환 체제를 이제 폐지하겠다. 예.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금 가치하고 상관없이 예. 독자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런 기준 통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예. 그 지위, 그런 독점적이고 이 특권적인 지위를 기축 통화국이다 이런 단어로 용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 그 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니까 달러와 금과의 연동 체제가 있었고요. 외국에서 뭐 영국이나 독일에서 달러를 벌어서 수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 정부가 미국은 금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시스템, 미국은 어떠한 의무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닉슨 행정부에 들어서 불태한 선언을 하면서 금으로 바꿔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 달러를 이를테면은 통화로 쓰자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힘이 강력했다는 얘기죠.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뇨리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화폐를 갖다 찍어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거를 갖다 표현하는 말이 세뇨리지 효과인데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제 개별 국가가 누리는 권리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그 역할을, 그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달러가 이를테면 기축통화라서 전 세계적인 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 주권을 가진 미국이라는 국가가 하게 됐고, 그것은 마치 한국 사회에서 우리 중앙은행권이 있는데 이거를 한국 사회에서 특정의 세력이 찍어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한,
그것을 뭐 세뇨리즈 효과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미국 달러가 국제 교역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교환 단위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무역에서 달러를 벌어들여도 결국 금으로 바꿔가는 대신에 미국의 국채를 사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미국은 그렇게 이제 벌어들인 달러를 갖다가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다음에 예. 갚아줘야 될 시점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다시 찍어서 갚는 예. 그런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재정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와 불공정 경쟁을 하게 된 네.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처음에는 정말,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 미국, 세상의 좋은 물건은 다 메이드 인 USA라고 그랬는데, 예. 요즘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의 어떤 생산국으로서 위치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축 통화 국가로서의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 어디든지를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미사일과 전략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밖에 없고요. 미국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는 생산 이상을 소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축 통화 국가로서의 지위가 아주 핵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예. 오늘 미국의 지배력을 강조하시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터론도 있지만은 기축 통화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미국 세터론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한 측면만을 보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지배력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예. 오늘 세계화 국민국가 수업하셔서 좋은 말씀 나누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방송통신대학교의 백영경 교수님을 모시고 세계화와 국민국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포인트를 정리하시겠습니다. 국민국가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사회에 등장한 국가 유형입니다. 세계화의 영향은 단일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르지 않습니다. 세계화가 국민국가 체제를 점점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국민국가 약화론, 국민국가 건재론, 국민국가 변형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국가를 넘어서 초국민국가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를 볼 때, 첫째, 유럽연합이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을 이룩해 나아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몰락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 지구적 주권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잘 정리하셨습니까? 오늘은 백영경 교수님을 모시고요. 세계화와 국민국가 공부하면서 세계화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왔나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발전과 빈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